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험계약법을 담당하고 있는 박구서입니다. 이 보험계약법 기본서가 이번에 새로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새로 찍었더냐? 물론 거의 매년 새로 찍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새로 개정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시험 출제 경향이 일부 바뀌었다는 걸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출제원 중에 일부가 바뀐 것 같아요. 따라서 종전의 시험 문제 나던 경향과 약간 다르게 2021년 즉 44회 시험에서 조금 출제경향이 바뀐 게 있다. 그걸 가급적이면 여기다 다 반영을 해가지고 강의하는데도 그걸 반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출제원이 바뀌면 그 사람의 그 경향이 적어도 3, 4년 정도는 그대로 가거든요. 따라서 그 바뀐 첫 문제가 그대로 그 사람들이 바뀐 경향, 출제 경향이 그대로 2, 3년 동안은 최소한 가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그래야 고득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교재도 그걸 반영해서 바꿨다는 거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강의는 가급적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 교재를 위주로 나가지만 이것도 한다. 기본 강의라서 이런 전자칠판을 활용한 이런 강의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 전자칠판에서는 가급적 시각적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문자화 되는 것, 또 말로 듣는 것만 갖고는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급적 시각적으로 다 보면서 훨씬 더 이해를 빠르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이제 요거 기본 전자칠판에 의한 강의가 이루어지겠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 업데이트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조금 더 보완을 했고 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도움이 되도록 바꿔놨으니까 조금 많은 아마 참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먼저 책에서는 여러분들 맨 앞에 한 2장 정도 표지부터 넘어가면 거기 2022년 제45회 시험 대비 수정 증부판을 내면서라는 머릿말이 나올 겁니다. 거기서 올해 책이 뭐가 바뀌었는지 그 내용들이 밑에 쭉 써 있으니까 그건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은 먼저 뭐부터 할까? 그거 읽어보고 나서는 여기 보험계약법 오리엔테이션으로서 일단 3가지를 먼저 간단히 설명하죠. 자, 교수 소개, 교재 소개, 강의 소개 3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교수 소개가 쭉 나오는데 이거는 별도로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책 표지 날개에 보시면 표지 책 첫 표지 이렇게 넘기면 이거 날개지고 그 날개 보면 여기 교수 경력이 거기 쭉 써 있으니까 거기 있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이고 저는 보험계약 강의를 약 한 25년 정도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을 위한 손해사정사하고 보험계례사 강의만 현재 한 25년 정도 하고 있고 연수원에서도 일부 강의를 했었고 또 보험회사에도 특강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쭉 강의를 해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매년도 시험 문제 나는 경향을 철저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올해는 이렇게 났다. 그럼 내년은 이렇게 날 가능성이 있다. 그걸 맞춰가지고 매년 강의를 변경합니다. 만약에 5년 전 강의와 지금 강의와 똑같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출제 경향이 그중에 출제위원이 바뀌면서 경향도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럼 그에 맞춰서 강의하는 게 맞죠. 따라서 이번 44회 때 시험의 일부 종전 시험 경향과 약간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용어부터도 또 바뀐 게 있어요. 시험 문제 나던 게. 그럼 종전 용어는 이렇게 쓰던 게 44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바꾼 게 있다. 그럼 다음 시험 문제도 바뀐 내용으로 시험 문제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책도 새로 썼고 강의도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는 걸 말씀드리죠. 자, 두 번째로서는 교재 소개. 자, 교재는 크게 보면 여기 5가지 교재가 만들어집니다. 자, 첫 번째는 보험계약법 기초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보험계약법 기초법률은 요거는 별도로 책으로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손해사정사나 또는 보험계례사 공부하는 분들 중에서 법학을 전공한 분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조사해보니까 100명 중에 1명 정도만 그 법학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했을까? 법학과 나온 분들은 극히 드물고 그래도 교양 과목으로서 법학에 대한 법학개론 같은 거라도 좀 봤다 하는 분들은 100명 중에 1명 있을 둥 말둥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법에 대한 마인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보험계약법을 공부한다 얘기입니다. 근데 이 보험계약법은 말 그대로 법이거든요. 그럼 법 마인드가 없이 공부하려더니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를 상당히 초기에는 힘들어합니다. 그럼 뭐부터 하자? 이 보험계약법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법적인 기초지식, 보험계약법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법적 지식, 이것만 따로 강의로 다 모아놓은 것이 뭐다? 보험계약법 기초법률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현재 별도로 책자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어디에 들어가면 있다? 미래부 보험교환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그 자료실에 이것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만 올려진 게 아니라 그건 별도로 다 한 4시간 정도의 강의로서 별도로 또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고 싶은 건 반드시
보험계약법 기초법률을 먼저 사이트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강의를 듣고 꼭 들으세요. 그리고 그걸 정리한 후에 그 다음에 보험계약법 이 공부를 시작하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아직 보험계약법 기초법률을 보지 않은 아주 초짜 처음 공부하신 분들, 이분들은 먼저 이거부터 듣고 지금 수업을 따라오도록 이렇게 권고드린다는 거. 이건 무료 사이트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옛날부터 처음 공부한 사람들이 가장 도움을 받았던 게 바로 요거니까 꼭 한번 듣고 나서 공부를 따라오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 보험계약법 기본서. 이 출간했죠? 바로 이 책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제45회 2022년 시험 교재라는 거 말씀드리고 이미 책에 나왔죠. 보험계약법 핵심 판례집이라는 게 나옵니다. 최근의 시험 문제는 판례 문제가 거의 반을 차지합니다. 손해사정서 40문제 중에 20문제가 판례 문제입니다. 보험계례사 20문제, 보험계약법 20문제 중에서 10문제가 판례 문제입니다. 근데 손해사정사하고 보험계례사 시험 문제는 각각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손해사정사 40문제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중에 출제원들이 그중에 20문제를 뽑아가지고 그걸 보험계례사 시험 문제라고 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례사 시험 문제하고 손해사정사 문제는 출제 경향이 다른 게 없습니다. 저도 열심히 연구해봤습니다. 보험 손해사정사에 있는 문제 중에 어떤 40문제 중에서 어떤 걸 뽑아서 20문제를 뽑아내는 걸까? 그 경향이 뭘까라는 걸 갖다 놓고서 한참 비교해봤는데 저로서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출제원들이 지들이 마음에 드는 거 그냥 그때그때 아무거나 뽑아가지고 손해사정사 시험 문제에서 보험계례사 20문제를 끄집어내는 거지. 요런 건 꼭 보험계례사가 알아야 되겠다 해서 그것만 골라서 뽑아내는 그렇다고는 제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는지를 분석하려고 노력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인과관계는 찾아내지 못했다 얘기입니다. 따라서 손해사정사 40문제가 보험계례사 20문제에 들어가는 건 언제든지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전혀 별개라고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보험계례사 공부하신 분들도 자기들 시험 문제 났던 20문제만 보지 마시고 반드시 손해사정사 시험 문제 났던 40문제를 같이 공부를 해야 나중에 다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비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따라서 두 개는 별개로 보지 마시고 하나의 문제로 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공부하시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죠. 따라서 보험계약법 핵심 판례집은 왜 중요하다? 시험 문제가 약 반 정도가 여러분들 보험계약법 시험 문제 반이 판례와 관련되거든요. 근데 판례 공부는 사실은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적인 지식이 가진다나 부족한데 판례는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강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자기도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예를 들면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거기 있는 용어들까지 막 나와가지고 내기 때문에 그냥 어설프게 법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강의조차도 할 수 없는 게 바로 판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판례는 사실 강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현재 보험계약법 판례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판례집을 별도로 만들었고 그 판례집만 공부하면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는 판례 거의 90%는 그 판례집에서 커버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설명을 같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계약법 기본서만 공부하면 안 되고 반드시 판례 공부도 같이 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죠. 그 다음에 자 보험 계리사 시험에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라는 게 있죠. 이건 시험 문제 5문제밖에 안 돼요. 근데 분량도 많지 않습니다. 얼마 안 돼요. 따라서 페이지로서는 약 60페이지 정도만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시험 보는 데서 충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분량은 얼마 안 된다. 다만 올해 일부 개정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개정된 게 조금 많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반영한 책을 새로 출간할 겁니다. 아직 책은 안 나왔고 조만간에 책을 낼 것인데 요거 판례집도 아직 출간 안 했습니다. 왜냐면 대법원 판례가 최근 한 언제까지 나오는 거? 제가 볼 때는 10월 달까지 나오는 판례는 여러분들이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월 달까지 대법원 판례 나오는 걸 보고 그때 마지막 그걸 반영해가지고 판례집을 만들 거니까 판례집은 아마 한 10월 달, 11월 그때쯤에 출간될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도 현재 개정된 내용이 많아가지고 그걸 다시 수정해가지고 자료를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것도 한 11월쯤이나 12월쯤 그래서 판례집이 먼저 나오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조금 더 늦게 나올 거라는 걸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7개년 기출문제 상세설 그것도 미래보험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문제집으로 만든 적도 있었는데 따로 만들지는 않겠습니다. 7개년이니까 바로 44회부터 38회까지 역소급해서 즉 38회부터 44회까지 그동안 시험 문제가 어떤 게 났었는지 기출문제를 거기다 반영했습니다. 손해사정사 문제 40문제를 기준으로 해놓고 그중에
계리사 시험 문제가 몇 번 문제는지 계리사 이거 1번 문제, 이거 계리사 3번, 계리사 7번 이런 식으로 계리사 셨던 걸 거기다 같이 옆에다 표시했기 때문에 계리사 시험 문제만 풀고 싶은 분들은 그 계리사라고 써있는 그 문제들만 보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손해사정사 40문제를 다 보도록 제가 권장한다 그랬죠. 어쨌든 표시는 계리사 시험 문제 났던 건 따로 표시해서 총 7개는 7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거기에 상세 해설을 달아놨습니다. 누가 봐도 가장 자세하게 해설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만 쭉 풀면서 그 해설만 읽어도 책 한 권을 다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세하게 상세 해설을 달아놨으니까 이거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강의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4가지는 다 강의가 이루어지지만 이거는 별도로 기출문제는 강의를 안 할 테니까 왜? 해설이 워낙 자세하기 때문에 해설만 읽어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이건 별도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거 기출법률 바로 밑에 이것도 같이 그 자료실에 들어있으니까 이건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거. 기출문제는 반드시 보셔야 돼요. 특히 최근에 한 3, 4년 내에 났던 것들은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요 7개는 7은 보도록 이렇게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책 4가지는 책이 이제 요거 3가지는 현재 책이 나오고 2가지는 인터넷에서 받을 수 있고 강의는 4가지는 강의가 이루어져 있고 요거는 강의가 따로 없다라는 거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다음 강의 소개는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인터넷 최적화 온라인 전용 강의입니다. 이거는 별도로 수강생분들을 앉혀놓고 강의하는 강의가 아닙니다. 예,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죠. 왜냐하면 가급적 학원도 수입도 올리려면 사람들 앉혀놓고 해야 그래도 수입이 좋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코로나 전국에다가 또 하나 이거는 인터넷만 전문으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거는 따로 여러분들만 인터넷만 전문으로 하는 강의로서 올려드리지 수강생을 놓고 하는 강의는 아니라는 거. 자, 2번째 시각적 효과에 극대화해가지고 지금 말한 전자칠판을 이용한 강의가 이루어진다는 거 2번째고 3번째가 최근 시험 경향을 완전히 반영해서 종전에 했던 거와 해서 바뀌는 거 요새 어떤 걸 집중적으로 내고 있는지 출제원이 어떤 걸 주목하는지 그런 방향에 맞춰서 강의가 이루어진다는 거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다음은 보험계약법 체계도라고 나오죠. 자, 지금부터가 여러분들 강의에 대한 이게 본론 내용의 첫 출발점입니다.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보험계약법 체계도라는 게 무엇일까? 보험계약 체계도는 보험계약법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식으로 그려져 있는지 이것을 전체적인 시각으로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보험계약법 출발점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나온다? 먼저 보험이라는 게 뭐죠? 보험이라는 게 왜 만들어집니까? 어떤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게 뭡니까? 그게 보험이죠. 그럼 위험이 나한테 발생해서 어떤 경제적 손해가 발생한다? 그럼 그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건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보험에 가입해가지고 혹시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면 그걸 보험 처리함으로써 내가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보험이죠. 그럼 이 보험은 뭘 전제로 한다? 위험이라는 걸 존재를 합니다. 위험이 없으면 보험도 없습니다. 위험이 존재하니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거죠. 그럼 이 위험이라는 게 뭐죠? 경제적 손해의 발생 가능성을 위험이라고 합니다. 나한테 어떠한 우연한 사고로 인해서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걸 위험이라고 하고 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뭘 만든다? 위험단체. 다른 말로 보험단체라고도 하는데 이런 위험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나의 단체를 구성합니다. 그래놓고 이 사람들끼리 뭘 한다? 일정한 기금을 조성하죠. 쉽게 말하면 보험료 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돈을 내가지고 기금이 조성됐죠? 그럼 이 구성원들 중에서 누군가가 우연한 사고로 어떤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분에게 그 기금 모아진 돈으로서 그 사람에게 그 경제적 손해를 지급함으로써 자기의 그런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그걸 다시 원상복구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거 이게 바로 보험이라 이 뜻입니다. 따라서 보험은 일정한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위험단체를 구성하고 그 사람들끼리 일정한 기금을 조성해서 그중에 누군가가 우연한 사고가 발생했고 경제적 손해가 나면 그분에게 그 손해를 보전해 주는 것, 그걸 메꿔주는 것, 이거를 우리가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보험과 관련돼서는 뭐가 필요하다? 보험법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즉 보험은요. 자, 일단 보험회사 입장에서 볼까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료라는 걸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누군가가 고객 중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금을 조성한 이 보험회사가 그걸 모아놓고 있다가 나중에 사고 난 사람한테 보험금으로 주려는 재원으로 만들어 놓은 걸 지들 멋대로 다 뺏어가지고 그걸 고갈시켜버리면
나중에 고객이 사고 나서 보험금 달랬더니 뭐라 합니까? 나 돈 없어, 줄 거 없어, 배째 잃어버리면 도대체 보험이라는 게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그 조성되는 기금을 함부로 지들 맘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통제하고 감독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걸 법으로 만든 것, 그런 건 일종의 보험공법 영역에 들어갑니다. 또 보험공법에는 뭐도 있다냐? 보험이라는 게 개인들 간에 보험회사 가입하는 보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도 있죠? 의료보험이라는 거, 즉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것도 있죠. 또 뭐도 있고 연금보험, 또 고용보험, 또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이런 식으로 공범적 성격을 갖는 것들, 그런 것도 보험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루는 법은 무슨 법이다? 그건 보험공법에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보험회사하고 개인들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거, 그걸 규제하고 하는 걸, 그걸 무슨 법이라 한다? 보험사법이라 하죠. 따라서 공적인 걸 관련되는 법이 있고, 보험과 관련된 공적인 관련된 법이 있고, 보험과 관련된 사적인 그런 영역을 관리하는 그런 법이 있더라. 그걸 보험공법, 보험사법 이런 것들에서 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보험계약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 먼저 보험계약자라는 이 보험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누굴 찾아갑니까? 보험회사를 찾아갑니다. 그 보험회사를 우리 보험계약법에서는 보험자라고 부릅니다. 보험자, 그걸 다른 말로 보험회사. 근데 우리 법률 용어로서는 보험자라고 부른다는 거. 그리고 이 보험계약자하고 보험자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럼 계약자가 뭐죠? 내 보험 좀, 내가 이렇게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니까 이것 좀 받아주세요 라고 뭐 한다? 청약을 하죠. 그럼 보험자가 뭔다? 그에 따라 오케이 심사부입니다. 그 보험 심사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 언더라이팅이라고 그래요. 보험 계약 심사, 다른 말로 언더라이팅. 즉 보험 청약이 들어오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사고 날 가능성이 많은지 적은지 그런 것들 다 심사해서 위험이 너무 높다, 즉 사고 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거절합니다. 안 받아줘. 그때는 승낙하지 않고 승낙을 거절해버리죠. 근데 위험 요소가 있긴 있어. 근데 그렇게 높지는 않아. 그러면 뭔다? 그때는 받아주겠다. 근데 조금 높다? 보험료 더 내면 너 받아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보험자가 승낙을 하면 계약은 성립합니다. 다시 말하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에서 계약은 성립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것이 바로 보험계약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청약과 승낙 사이에 뭐가 있더냐? 승낙의제, 승낙전 보호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뭘까? 원래는 계약이 성립이 돼야 나중에 보험자가 이 계약자 측에서 사고 나면 보험금을 지급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 계약이 아직 성립되기 전에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아직 보험자가 승낙하지 않았는데도 그 계약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승낙한 것으로 본다? 이걸 다른 말로 뭐란다? 승낙의제. 따라서 의제란, 여기 의제란 말은 뭐뭐 한 것으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승낙한 것으로 본다. 다른 말로 의제를 간주라고도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간주란 말보다는 민법에서는 간주란 말을 써서 뭐뭐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뭐뭐한 것으로 의제한다. 그래서 간주와 의제는 같은 뜻이고 어쨌든 승낙한 것으로 본다라는 제도가 있죠. 또 하나 뭐도 있죠? 보험자가 아직 승낙하지도 않았는데 승낙 전 승낙하기도 않았는데 보험사고가 미리 나버렸어요. 나중에 발생해야 될 이 보험사고가 이때 발생할 보험사고가 이때 승낙하기도 전에 사고 났습니다. 그럼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죠? 아니 계약이 성립도 안 됐는데 보험자가 승낙하여 성립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계약이 성립도 안 됐는데 사고 났습니까?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보상 책임이 없죠. 그런데도 승낙하기 전에 사고가 났는데도 그 계약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있더라. 계약자를 보호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사고 난 거 보험금 드려라 이겁니다. 아니 성립 안 됐는데요? 그래도 보험금 드려라 라는 걸 승낙전 보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승낙한 거로 보는 제도, 승낙전 보제도 이런 제도적 장치가 있다. 자, 그것까지 정리하고 이때 계약이 이제 뭐 됐습니까? 성립돼 가지고 쭉 갑니다. 그럼 이 계약은 일회성 계약이 아니고 계속적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럼 일회성 계약은 뭐더냐?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슈퍼 같은 데 가서 내가 음료수 하나 샀습니다. 그럼 돈 지불했죠? 그러고 내가 이거 살려고 하는데 저한테 파세요? 라고 하는 거죠. 파세요. 그게 청약입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뭐라죠? 내가 팔을게. 이게 승낙입니다. 그럼 돈 내놔. 그래서 돈 주고 결제하고 나는 나오면 됩니다. 그럼 계약은 성립된 겁니다. 근데 그런 계약은 일회성 계약이라고 하죠. 한 번으로 끝나는 계약입니다. 즉 내가 돈 주고 사갖고 와서 마시고 나면 끝난 겁니다. 계속 가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계약은 계약이 성립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계약이 계속 지속이 되다가 어느 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이 얘기죠.
따라서 이 보험계약은 그냥 성립됐다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너랑 나랑 빠이빠이 이게 아니고 계약이 계속 유지되고 가는 이런 걸 무슨 계약을 한다? 계속적 계약이라고 하고 그 장기간 계약이 지속되죠. 즉 일정 기간 동안은 보험자가 보상 책임을 지는데 그 기간을 보험기간이라고 부르고 그 보험기간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이런 건 계속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계속계약으로 쭉 가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더라? 계약이 중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해제되는 경우도 있고 해지하는 경우도 있고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이런 중간에 변경 과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쭉 가다가 중간에 해제되는 거, 해지되는 거, 취소되는 거, 무효되는 거 어떤 때 그런 것들이 있더냐 그 사유들을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겠죠. 자, 계약이 쭉 진행되다가 중간에 해지가 되는 경우가 하나 있는데 해지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는 건. 근데 그중에 보험에 가입하면요. 장기보험 같은 거, 한 번 드는 화재보험 같은 거 말고 뭐 1년만 들고 이런 거 말고요. 그거 한 번 보험료 내면 끝나거든요. 1년치만. 그런데 그거 말고 내가 생명보험 같은 걸 가입합니다. 그럼 보통 20년, 30년 이렇게 가입하는 경우 어떤 때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가입하는 게 많거든요. 그럼 그런 장기보험에서는 보험료를 납입하는데 그냥 한 번만 납입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보통은 보험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분할납 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즉 분할납이란 나눠낸다는 얘기죠. 어떻게 나눠내죠? 보통은 월납 보험료로 나눠내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매달 5만 원, 10만 원씩 내겠다. 그게 월납 보험료죠. 그리고 어떤 때는 3개월마다, 어떤 때는 6개월마다, 어떤 때는 1년마다 내겠다. 이런 식으로 분할납 보험료가 내는 거였습니다. 그때 그렇게 나눠내던 보험료를 어느 날 시점에서 또 내야 될 날이 됐는데도 안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보험료를 안 내면 보험회사에서 뭐 할까? 그 계약자한테 최고라는 겁니다. 이때 최고라고 하는 건 독촉장을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자, 뭐라고 최고하죠? 당신 몇 월 며칠까지 보험료 내기로 약정한 날짜가 있는데 그 약정한 날짜에 이번에 보험료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기간 줄 테니까 그때까지 보험료 내십시오 라고 독촉장을 보내는데 그걸 최고라고 하죠. 근데 최고를 했는데도 계약자에서 보험료를 안 냅니다. 그럼 보험자는 뭐 할 수 없다? 부득이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계속보험료 미납에 따른 계약 해지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계속보험료 미납에 따른 계약 해지가 됐죠. 그럼 계약 해지했으니까 이제 보험회사하고 계약자하고는 빠이빠이 헤어졌습니다. 근데 계약자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니야. 전번에 내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그 보험료 몇 푼 안 되는 것도 못 냈었는데 지금은 형편이 괜찮아졌어. 그래서 40보험 들으려고 했더니 웬걸? 나이도 많이 먹었고 그동안 시간이 지나서 처음에 가입할 때는 20대 들었는데 이거 새로 이제 해지할 때는 한 40대 되니까 보험료도 왕창 올랐고 그래서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그 해지된 보험계약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거. 그걸 뭐라고 한다? 보험계약의 부활. 예수님과만 부활한 거 아니에요. 누구도 부활한다? 보험계약도 부활, 레저렉션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게 보험계약의 부활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약이 쭉 진행돼 가다가 드디어 보험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우연한 사고로 보험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뭐 해야 되죠? 당연히 보험금 지급해야 되죠. 그런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안 준다는 걸 뭐란다?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한다.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한다. 그걸 책임을 면한다. 면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면책 사유라는 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사고가 났어. 그럼 보험금 줘야 되잖아. 그런데도 안 줄 수 있는 면책 사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사고를 왜 났더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계약자 등의 자기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험사고가 나면 그때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면책 사유라고 하죠. 그래서 면책 사유가 없으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쭉 발생하는 내용들 이걸 하나하나 다 살펴보도록 하는 것 이게 보험계약법의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자, 다시 이제 돌아가서 이때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누구 있다 그랬죠? 내 보험 받아주세요 하는 사람을 뭐란다? 보험계약자. 내 보험 나도 당신들의 보험 상품을 쭉 들여다봤더니 요 보험 상품이 가장 마음에 드는데 이것 좀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걸 뭐란다? 계약자라고 부르고 이 사람을 뭐란다?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자죠. 그럼 보험회사가 그 내용을 검토해보고 그래 이 사람 건 위험 요소가 그리 많지 않으니까 받아주자. 그건 보험자가 승낙합니다. 그때 그 보험을 갖다 운영하고 있는 주체, 그 보험 운영의 주체를 뭐라고 한다? 보험자라고 부른다. 그럼 이 사람들만 있을까? 아니야. 또 사람들이 관련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의 당사자 말고도 이걸
계약의 당사자라고 그래요. 그 보험계약의 당사자 말고도 또 중요한 사람들이 있죠. 첫째 누가 있다? 여기 피보험자가 있습니다. 이때 피보험자가 뭘까? 보험자고 피보험자고 혼동하면 안 돼요. 저도 처음에 한 30년 전에 보험 이거 공부하면서 처음에 보험자고 피보험자도 저도 그걸 혼동해서 구분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 보험회사인지 그걸 구분하지 못해서 보험자가 보험회사인지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인지 이것도 구분 못했었어요. 자, 먼저 피보험자가 뭘까?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원래 보험은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나눠집니다. 다시, 보험은 뭐로 나눠진다?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구분된다. 그럼 손해보험은 뭘까? 바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재물, 재산이죠. 그 재산, 동산이나 부동산 같은 일정한 재산에 어떤 우연한 사고로 손해가 났을 때 그걸 보상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건 손해보험이라 합니다. 그래서 손해보험은 다시 말하면 재산과 관련된 보험이다 이 말이죠. 반면에 인보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떤 우연한 사고가 나서 내가 죽거나 다치거나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보험금을 받자. 그런 건 무슨 보험이란다? 인보험. 따라서 재산에 손해가 나는 건 손해보험, 어떤 생명이나 신체에 손해가 나는 건 인보험에서 보상해 줍니다. 이렇게 보험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이 피보험자라는 게 손해보험에서의 피보험자와 인보험에서의 피보험자가 개념이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개념이 다르면 각각 개념을 쓰면 되지. 하나를 놓고 똑같은 걸 놓고 어떤 때는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해석하고 이런 것들은 좀 후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조금 더 선진화됐다면 뭐 해야 되죠? 당연히 하나가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되면 따로따로 만드는 게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분리되지 않고 피보험자 개념을 두 가지로 나눠서 쓰고 있다. 어떻게 나눠진다? 첫째, 손해보험에서의 피보험자는 누굴 말할까요? 손해보험에서의 피보험자, 즉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재산에 어떤 화재 같은 우연한 사고가 났죠? 그럼 보험금 받겠다. 그때 바로 그 재산에 손해가 나서 보험금을 받는 자, 그 사람을 뭐라 부른다?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라고 합니다. 결국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자입니다. 자기의 재산에 어떤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고 그에 따라서 손해가 남으로써 보험자에게 보험금 주세요 라고 청구할 수 있는 자, 이 사람을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라고 부르죠. 반면에 인보험에서는 누구일까요? 그런 게 아니고 인보험에서는 어쨌든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떤 사고가 나야 된다 그랬죠? 자, 생명이나 신체에 사고가 나는 것, 대표적인 거, 사람이 죽는 거, 사람이 다치는 거, 사람이 병에 걸리는 거. 그럼 죽으면 뭐 되죠? 사망보험 줘야 되잖아.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면 상해보험 또는 질병보험금을 드려야 됩니다. 그때 그 죽거나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그 사람을 뭐라 부른다? 그걸 인보험에서는 피보험자라 부릅니다. 그 개념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손해보험에서는 자기 재산에 손해가 났으니까 내 재산 손해난 거 보험금 주세요 라고 청구하는 사람은 피보험자. 인보험에서 피보험자, 그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보험사고의 대상 또는 보험사고의 객체로서 결국 보험의 목적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을 인보험에서는 피보험자라 부른다. 이렇게 개념되죠. 그런데 문제는 인보험에서 누가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죠? 피보험자입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하셨다? 그러면 뭐 해야 되죠? 보험금을 줘야 되잖아. 근데 죽은 사람한테는 보험금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준다? 그때 보험금을 탈 수 있는 사람, 그때 보험금 청구권자, 그 사람을 인보험에서는 보험 수익자라고 별도로 개념 정리합니다. 따라서 보험 수익자는 어디에만 존재한다? 인보험에만 존재하지 손해보험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손해보험에서의 피보험자, 즉 보험금을 청구하는 게 인보험에서는 누구다? 그게 바로 보험 수익자가 된다. 이런 뜻이죠. 자, 이런 관련된 사람들은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여기 보험 가입을 시키는데 모집 조직이 있잖아요. 그럼 모집, 즉 보험은 보험회사가 돌아다니면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물론 직급 영업이라고 해서 보험회사에도 그 영업부가 따로 있어. 그 직원들이 직접 보험 영업하러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뭘 통해서 한다? 보험 설계 대리상,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보험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보험 대리상,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모집하는 게 있고, 또 하나 여기 보험 중개사도 보험 계약 체결을 가운데서 중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대리상하고 보험 설계사는 보험자 쪽에서 이렇게 연결해 놨고, 여기 있는 요 보험 중개사는 가운데다 이렇게 놨지만 계약자 측에다 놔놨습니다. 이유는 보험 중개사는 보험 계약을 중개를 하는데 보통은 보험 계약자가 가지고 있는 그 물건에 대해서 보험회사 여러 군데를 찾아갑니다. 보험자를 찾아가가지고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물건이 있는데 당신들 어떤 조건으로 이거 보험 받아주려고 합니까? 보험료는 얼마 받을 것이고 그에 따른 보상은 어떻게 줄 것인지 여러 보험회사한테
내고라는 걸 합니다. 내고. 내고 뭐죠? negotiation. 바로 협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negotiation이 협상, 내고를 하죠. 그랬더니 A보험회사, B보험회사, C보험회사가 거기다 참여가 들어왔어. 그중에 가장 저렴하고 가장 보장 조건이 좋은 그 보험회사를 선택해서 그 보험자하고 보험계약자하고 계약을 가운데서 중개해주는 자, 이 자를 보험중개사라고 하기 때문에 이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를 위해서 활동하는 게 아니고 엄격히 말하면 계약자를 위해서 활동하는 자로서 가급적이면 계약자 측에다 표시를 했었지 사실은 모집에 관련된 건 보험대리상,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가 있다. 그 다음에 인보험에 보험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보험의는 뭘까? 의사입니다. 보험과 관련된 의사. 그래서 보험의 또는 진단의 또는 진사의 용어들을 다 똑같이 써요. 보험의 또는 진단의 또는 진사의 같은 말인데 다 보험이라고 부르고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다? 아까 인보험에서 이 피보험자가 바로 이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병에 걸린 사람이죠. 그럼 이 사람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게 필요하죠. 가입시키기 전에 이 사람의 몸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가입하겠다고 왔는데 얼굴 봤더니 니리끼리 떠가지고 이거 뭐 며칠 살지도 못하고 뒤지게 생겼어. 그거 받아주면 됩니까? 그렇다고 그냥 거절할 수도 없잖아. 누구한테 보낸다? 자기들하고 계약이 체결되는 의사한테 보냅니다. 즉 보험자하고 의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나중에 당신한테 내가 돈 얼마 드릴 테니까 혹시 우리 오겠다는 고객 중에 그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당신이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받아줘도 되는지 안 되겠는지 그 위험 요소를 네가 좀 찾아내가지고 우리한테 그걸 보고해주면 우리가 가입시킬 거냐 말 거를 결정하겠다. 그때 그 의사하고 보험회사하고 서로 협의해서 협상을 체결하면 그때 그 의사를 뭐라 부른다? 보험의, 진단의, 진사의라고 한다. 여기까지가 관련된 사람들이죠. 자, 다음. 그럼 이 보험계약이라는 건 결국 계약이 성립되면 보험자한테는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있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있느냐 이런 권리 의무에 관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때 권리 의무로서 먼저 보험자가 갖는 각종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험계약자 측에서 갖는 각종 의무들이 있죠.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한쪽이 권리를 가지면 한쪽은 의무를 지도록 됐습니다. 결국 보험약관 교부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 얘기는 계약자에서 그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이런 식이죠. 한쪽의 의무면 그 반대쪽은 일정한 권리를 갖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한쪽이 의무를 지면 상대방은 권리 갖는 거 이건 아닌 것도 있어요. 물론 법적인 내용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위에 쪽에서 의무를 진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밑에 쪽에서는 그에 따른 권리를 갖는다라고 표현하면 되죠. 그럼 여기서는 의무만 가지고 쭉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럼 첫째, 보험계약자가 가지는 의무로서 무슨 의무가 있을까? 자, 계약을 체결하려면 먼저 보험계약의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보험을 들 거 아닙니까? 자, 이러이러한 사고 났을 때는 뭘 보상해주고 이럴 때는 안 해주고 이런 것들이 좀 무슨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계약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계약의 내용은 누가 만든다?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만듭니다. 즉 자기들이 보험 상품을 지들이 설계를 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보상해주고 저럴 때는 저렇게 보상해주고 이런 것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는 이렇게 제기하면 되고 등등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일방적으로 누가 만듭니까? 보험자 측에서 만드는데 그 계약의 내용이 들어있는 걸 뭐라 부른다? 그걸 보험약관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럼 보험약관이란 보험자가 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만든 내용이다. 이게 보험약관입니다. 그럼 이 보험약관 만든 거 계약자한테 교부하고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야지 계약자가 들어보고서 아 저런 거 보상해주고 이런 건 안 해준다고? 알았어 나 가입할게. 그래서 약관을 계약자한테 교부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의무를 보험자가 진다. 이게 약관의 교부 설명으로 하죠. 자, 두 번째 여기 계약이 성립되고 나면 그 계약 성립된 내용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 사고 나면 사망 시 얼마 후유장애 시 얼마 또 부상 시 얼마 주겠다 등등 이런 계약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내용들 그것만 따로 보험자가 뽑아가지고 그걸 계약자한테 그걸 교부합니다. 즉 계약이 성립됐으니까 당신한테 이런 거 사고 나면 이렇게 보상해 주니까 이거 잘 알고 계세요라고 그거 한두 장짜리 종이로다가 인쇄한 걸 그걸 보내주는데 이걸 뭐란다? 보험증권이라고 하고 이 보험증권을 교부해야 될 의무가 그 계약이 성립되고 보험료를 납입하면 당연히 보험자는 보험증권을 교부해서 보험계약자한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 세 번째. 계약이 중간에 해지, 취소, 무효가 됐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계약이 종료됐으니까 그동안 냈던 내 보험료 돌려주세요. 그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계약자 측에 있고
반대로 보험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취소됐을 때는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더라. 그래서 일정한 경우에는 보험료 반환 의무를 주고 또 인보험에서만 여기 인보험에서만 보험료 적립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처음에는 이거 시험 문제 낼 때 보험료 적립금으로 나다가 어느 날은 보험 적립금으로 내다가 올해는 다시 또 이제 40세 때는 보험료 적립금으로 또 환원됐습니다. 그래서 보험 적립금이나 보험료 적립금이나 같은 말이라는 걸 조심하시고 이때 보험료 적립금이란 인보험에서만 보험 수익자로 해서 이 보험 수익자 이 사람한테 지급하기 위해서 일정한 금액을 적립해 나가는데 그러다가 중간에 계약이 해지되거나 취소되거나 무효가 됐다면 그때 그 적립했던 금액을 보험 수익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 보험 계약자한테 돌려주는 것 이걸 뭐라 부른다? 보험료 적립금 반환 의무라는 게 있더라. 이런 건 보험자가 져야 될 의무. 그래서 보험료 반환, 보험료 적립금 반환 의무를 보험자가 져야 된다. 또 나중에 보험사가 났습니다. 당연히 뭐 져야 되죠? 보험금 지급 의무. 이게 보험자가 부담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의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제 계약자 측에서 져야 될 어떤 의무들이 있을까? 첫째, 가장 중요한 거 바로 고지 의무입니다. 이 고지 의무가 뭐죠? 보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는 누가 제일 잘 압니까? 당연히 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자나 또는 피보험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위험이 뭔지 자 인보험에서는 피보험자 자기 건강 상태는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 그리고 또 건물 주인들 피보험자 자기 건물에 어떤 화재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붕괴 위험이 있는지 누가 제일 잘 안다? 건물 주인이 지가 제일 잘 알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자 당연히 지가 알고 있는 그 보험 목적에 대한 위험 요소들 이걸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보험자한테 알려야 될 의무를 뭐라 부른다? 고지 의무라고 합니다. 따라서 고지 의무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위험 요소 이게 사고 날 가능성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가 잘 알고 있는 거 그걸 사실대로 보험자한테 알려야 될 그런 의무를 고지 의무라고 한단다. 매년 시험 문제 한 3문제 정도는 매년 나는 거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고지의무로 부담합니다. 그래서 계약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럼 계약이 성립됐으면 원칙적으로 뭘 내야 됩니까? 당연히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계약이 성립되고 나면 원칙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보험료를 미리 내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외상보험으로서 나중에 줄게 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나 원칙적으로 계약이 체결되면 지체 없이 보험료를 납입해야 그래야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보험자의 보상 책임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내야 원칙적으로 보상 책임이 시작된다. 물론 예외적으로 보험료 안 냈는데도 외상보험 같은 경우는 일단 보험자 책임이 먼저 시작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위험변경 증가의 통지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위험변경 증가라는 건 계약이 성립되고 나서 그때 계약 체결할 때 아까 보험자는 청약을 받아줄 거냐 말 거냐 그걸 심사한다 그랬죠? 영어로 뭐라고 한다 그랬죠? 언더라이팅. 언더라이팅 과정을 거칩니다. 즉 이 사람의 고지의무 들어온 거 내용하고 그다음에 보험자가 조사한 내용을 검토해봤더니 이 사람은 보험은 받아줘도 되겠다? 아니 이건 위험수가 너무 높아. 받아주면 사고 나면 보험금 왕창 나갈 것 같으니까 받아주지 말자 해서 승낙할 수도 있고 승낙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자 입장에서는 이때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험 요소가 별로 높지 않아가지고 보험 계약을 뭐 했습니까? 승낙을 했습니다. 계약이 성립됐잖아. 근데 가다 보니까 어떤 제3자나 또는 객관적 증거의 어떤 원인에 의해서 위험 요소가 현저히 변경되거나 증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때 가졌던 위험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위험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라고 됐더냐? 바로 보험계약자하고 피보험자는 보험자한테 그 사실을 통지해야 됩니다. 위험이 현저히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았습니까? 일정한 기간 내 보험자한테 이렇게 위험이 증가됐으니까 보험자 아세요 라고 그걸 통지해야 될 의무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통지받은 보험자는 뭐 할 수 있다? 야, 너무 위험이 높아. 안 되겠어. 계약을 그때 가서 해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만 높아졌다? 보험료 조금 더 내. 위험이 높아졌으니까. 그러면 내가 계속 책임질게 하는 보험료 증액도 청구할 수 있죠. 계약 해지, 보험료 증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통지문을 위반하면 그때는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보험자가 들어 이렇게 중간에 변경될 수 있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 밑에 위험 유지무라는 건 위험 유지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자, 계약 체결 당시에 위험이 얼마나 된지를 객관적으로 측정합니다. 아, 요 정도 위험 된다. 그럼 요거에 해당하는 뭐 내면 되죠? 보험료를 납입하면 되는 거죠. 근데 가다가 중간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 이 세 사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뭐였습니까? 위험이 현저히 또는 변경 증가됐습니다.
위험이 현저히 변경 또는 증가되면 누구의 잘못으로? 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이 세 사람 중에 누군가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을 현저히 변경 증가시켜버리면 그때는 보험자는 뭐 할 수 있다? 그 사실을 알았죠? 그러면 야 계약 해지하자. 아니면 조금만 증가됐어? 그러면 보험료 증액 조금 더 보험료 내래. 그럼 내가 보상해 줄게. 그렇게 하는 계약 해지 또는 보험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위험 유지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효과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 보험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사고 나면 지체 없이 보험자한테 뭐 해야 됩니까? 사고 났다는 사실을 통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도 사고 난 사실을 통지받아야 빨리 현장에 가가지고 이 사고가 왜 났는지 고의나 그런 사고가 아니지 또 보험 사기 치려고 하는 건 아니지 또는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보험자가 대처를 빨리빨리 해서 보험금 나가는 걸 합리적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로 해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계약자나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또 손해방지 의무라는 건 뭘까? 바로 이 손해보험에서만 내가 예를 들면 이 건물이 내 겁니다. 내가 화재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 건물에 뭐가 났죠? 화재가 납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 당연히 사고 발생했으면 바로 보험자한테 지체 없이 통지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사고가 나고 나서 문제는 보험회사 통지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불 났으니까 뭐 해야 되죠? 불 꺼야 됩니까? 안 꺼도 됩니까? 안 꺼도 되죠. 왜요? 나 보험 다 들어놨는데 뭐 홀라당 타면 어때? 나중에 보험금 다 받으면 되지.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내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 불난 걸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겠습니까? 빨리빨리 불 끄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까? 내가 보험 안 들어놨으면 내 재산이 타들어가는 건데 그걸 가만히 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불 끄려고 노력하죠. 바로 그 의무.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손해 방지와 경감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의무를 부담합니다. 보험 들었다고 방치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네가 보험 안 들었다면 불 끄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 그걸 해야 될 의무. 이걸 손해 방지 의무라는 걸 부과시킵니다. 만약에 손해 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현재 통설에 의하면 그거는 그로 인해서 증가된 손해는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법에는 규정이 없어. 근데 현재 통설이나 판례에서 보면 그로 인해서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 끄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안 하면 그로 인해서 더 확대돼서 손해가 났다면 확대된 손해는 보상해주지 않겠다. 따라서 손해방지의무를 이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적으로 내려가 보면 여기 타인에 의한 보험 계약이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해도 되고요. 여기 보험은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이 중에 손해보험은 피보험 이익 또는 보험가액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피보험 이익이 뭐냐면 이 건물이 얼마짜리인지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시중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피보험자라는 이 건물 주인이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건물 주인이야. 이 사람이 보험금 청구권자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이익을 갖고 있는지 그걸 금전으로 평가한 거 그게 바로 보험가액이 되고 그때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서 가지고 있는 이익을 피보험 이익이라고 합니다. 이 피보험 이익이 있는 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 피보험액이 존재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해서 일정한 이익을 갖고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이 건물이 내 거거든요. 근데 지나가는 행인이 이 건물에 대해서 지가 화재보험 가입하고 불나면 보험금 받겠다. 될까? 안 됩니다. 지나가는 행인은 이 건물에 대해서 아무런 이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가 보험 들어놓고 이 건물에 화재 나면 지가 받는다? 안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만 받는다? 건물에 대해서 일정한 이익을 갖고 있는 자. 바로 내 건물이니까 화재가 나면 내가 손해보는 거잖아. 그럼 손해본 나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 지나가는 행인은 불구경하라고 이익을 받지 손해본 건 하나도 없거든. 그분한테는 보험금을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나가는 행위는 피보험이익이 없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권자가 될 수 없고 바로 건물에 대해서 일정한 이익을 갖고 있는 자 그걸 피보험이익이라고 그 사람인 피보험자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게 얼마인지 금전으로 평가하면 그걸 보험가액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보험자 대위는 뭐냐면 이 손해보험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법칙 중에 하나가 뭐더냐? 바로 이득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화재로 인해서 일정한 손해가 발생하면 그 발생한 손해보다도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만약에 건물이 10억짜리인데 화재가 나서 10억 손해가 다 났습니다. 그럼 나는 이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얼마야 돼? 10억만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20억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그건 누구든지 불질러가지고 10억 손해 났는데 20억 받으면
그 뭐 돈 벌러 돌아다닐 필요가 뭐 있습니까? 부질르면 되죠, 맨날. 그러면 10억짜리에서 20억 보험금 받으면 남 10억이 남는데 그거 다 떨어질 때 되면 또 건물 또 부질러 가지고 10억짜리 20억 받으면 되죠. 뭐 세상 돌아다니면서 내가 돈 벌러 그 고생할 필요 없잖아요. 따라서 손해보험에서는 자기가 발생한 손해보다도 더 많은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이 있고 이걸 이득금지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득금지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 이득금지 원칙을 실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험자 대위입니다. 예를 들면 내 건물에 지금 화재보험을 5개를 들어놨습니다. 근데 얼마짜리죠? 이게 지금 10억짜리랍니다. 근데 10억짜리인데 5개 들면 얼마 들죠? 50억. 10억짜리를 5개 들어놨어. 그럼 10억짜리 하면서 50억 다 받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못 받게 합니다. 그런데 보험자 대회에서는 어떻게 했더냐? 10억짜리 건물인데 전부가 이게 뭐로 만들어진 거냐? 철근 또는 황동 그런 거 사용해서 건물을 짓다고 합니다. 근데 건물이 웅짱 다 타가지고 다 이제 소실돼 버렸어. 이제 더 이상 건물을 쓸 수 없잖아. 그걸 전손사고 났다고 하고 그럼 전부 손해가 났으면 그때는 내가 보험금 10억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불타고 남은 잔해 찌꺼기가 바로 뭐죠? 철근하고 황동이 거기 그대로 있습니다. 그걸 팔으면 얼마짜리 되냐? 1억이란 이익이 납니다. 그거 팔으면 1억이 돼. 쓰레기 처리가 아니고 그건 재활용 시설로서 팔 수 있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는 10억이란 보험금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철근으로서 또는 황동 그게 1억이란 이익이 나면 나는 화재로 인해서 보험금 10억 받고 동시에 1억이라는 게 더 생기니까 11억이 생깁니다. 원래 값어치는 얼마짜리였는데 10억짜리였는데 보험금 10억 다 받고도 또 잔존물에 대한 값어치를 내가 또 소유함으로써 동시에 11억이 된다. 그때 초과되는 그 잔존물 가치 이거는 내가 가져서는 안 됩니다. 누구한테 줘야 돼? 보험회사한테 출합니다. 왜요? 이득금지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는 10억 받았으면 그걸 끝나야 되지. 잔존가치 남은 건 내 게 아니라는 얘기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한테 자동적으로 기술되는 것. 그런 것들이 보험자 대위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건물이 10억짜리였었죠. 내 거였는데 지나가던 행인이 내 건물에 불을 질렀습니다. 왜요? 저 사람은 너무 잘 사는 것 같고 기분 나빠서 불 질렀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몇 건 있었습니다. 그럼 저 사람 기분 나쁘다고 해서 그 집에 불 질러버렸어요. 홀라도 튀었잖아. 다행스럽게 나는 화재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억이라는 보험을 받았습니다. 근데 나는 아직도 불질른 그 방어한 사람 그분한테 뭐 할 수 있죠? 내 건물에 화재를 입혔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그럼 나는 보험회사에서 10억 받고 상대방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서 10억을 또 받으면 나는 화재로 인해서 20억을 받았죠. 이게 바로 이득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겁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로부터 10억을 받으면 그 받은 금액만큼은 보험회사가 내가 저 상대방한테 청구할 손해배상 청구를 보험회사가 대신 가져가서 보험회사가 그 10억을 자기가 가져가지 내가 그 가해자인 방화범한테 내가 10억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을 받았으면 그거로 다 손해액이 이제 다 채워지면 그만큼은 나는 다시 방화범한테는 내가 청구하는 게 아니라 그 이득금지 원칙에 따라서 보험회사가 청구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험자 대위라고 합니다. 자, 보험 목적의 양도는 쉽게 말하면 보험 목적을 내가 보험에 가입했는데 건물에 근데 내 건물이 아직 화재보험이 종료되지 않았어. 만기가 끝나지 않았어. 근데 다른 사람한테 팔았습니다. 그럼 그 양수한 사람 그 보험 목적인 건물을 양수한 사람이 내가 가입한 보험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그 양수한 사람에게 승계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 이런 걸 보험 목적의 양도라고 합니다. 자, 임보험에서는 타인의 생명보험,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이런 용어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때 타인의 생명보험이라는 건 내가 보험에 가입하는데 내가 죽으면 이런 보험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마누라가 죽으면 이런 보험이 되는 겁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거죠? 그리고 보험금은 또 내가 타먹어야 되지. 자, 어쨌든 내가 보험을 드는데 내가 죽으면 이런 보험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죽으면 이런 보험이 되는 거. 그걸 타인의 생명보험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험에 가입했다. 이게 타인의 생명보험이다. 이런 건 함부로 가입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한다면 그 사람 죽이고 싶으면 뭐가 되죠? 일단 보험부터 가입했고 보험금은 내가 타는 걸 해놓고 그 사람 몰래 죽여버리면 죽는 순간 내가 죽이고도 동시에 내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대단한 사회적 문제가 되겠죠? 따라서 타인의 생명보험은 함부로 가입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이거는 좀 전에 내가 보험에 들면서 내가 보험 들면서 물론 내가 죽으면 또는 우리 마누라가 죽으면 이렇게 보험 들어요. 그때 자기를 위한 보험, 자기의 생명보험 또는 타인의 생명보험으로 들 수도 있는데 문제는 보험금을 누가 탄다?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가 타게 한다. 그럼 내가 보험금을 타는 게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타는 게 아니라 제3자가 보험금을 타도록 하는 것. 이걸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란다. 그래서 타인의 생명보험은 다른 사람이 죽으면 이런 보험이 되는 거고 타인을 위한 건
다른 사람이 보험금을 타면 이렇게 드는 거 그걸 말한다. 여기까지죠. 자, 그러면 손해보험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우리 상법 보험계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보험의 종류는 현재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이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정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인보험에서는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이 3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걸 무슨 법이란다? 보험계약법이라고 하고 이 내용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쭉 정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이 보험계약법 강의가 될 것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